왕리화 울워프 납치 사건 주범입니다. 납치범 왕리화는 9살 때부터 대장이 되었고 12살에 엄마를 강제로 이혼시켰으며 17살에 강도죄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큰 일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며 많은 범죄자들을 모아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몸값을 받은 후 잔인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베이징 역사상 가장 추상적인 살인범으로 어렵게 스타를 납치했지만 결국 사람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가 바로 유덕화 주연인 영화 오선생을 구하다에서 왕천원의 원형 인물입니다. 그의 별명은 미친 개입니다. 1977년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왕리화는 어린아이에서 악행이 많은 범죄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잔인하고 냉혈하게 만들었을까요? 돈을 훔쳐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9살 때부터 보스가 되기 위해 왕리화는 매우 장난스럽고 강압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으로 그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수입은 많은 편이어서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애를 많이 받아서 독단적인 습성에 물들었고 마음속에는 항상 주목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왕리화는 친구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리화는 하루 종일 고민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른 친구들이 기꺼이 자신을 따르도록 할 수 있을까요? 왕리화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용돈을 넉넉하게 줬기에 당시 유행한 탕후루를 쉽게 사 먹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왕리화는 한 친구에게 탕후루를 사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매우 기뻐하며 하루 종일 왕리화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왕리화는 돈 몇 푼을 들인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같은 방법으로 많은 친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앞뒤로 떠받치는 느낌이 정말 좋았고 이는 왕리화의 작은 허영심을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초등학생이다 보니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모은 용돈과 세뱃돈을 다 쓴 후 왕리화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을 절제시키니 훔치기까지 합니다. 왕리화는 훔치는 욕망이 커지고 담력도 커져 선생님의 지갑에 쏠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발견한 후 그의 부모님을 찾아갔고 아버지의 주먹과 발길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왕리화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리화는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미워졌습니다. 12살 되던 해 왕리화가 다시 돈을 훔치자 아버지는 다시 곤봉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왕리화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찾아다녔고 셋째 날 오후가 되어서야 마침내 충원구의 한 철도 옆 터널에서 거지 모양으로 변한 아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왕리화의 머리를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왕리화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죽도록 때렸어요. 이번 생에는 다시는 그의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와 이혼하지 않으면 다시는 저 만날 생각 마세요. 라고 합니다. 엄마는 아들의 성질을 알기에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아들에게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어머니는 울면서 왕리화를 찾아왔습니다. 가자. 엄마는 이미 이혼했어.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가야 해. 어머니는 이혼 후 왕리화와 누나를 데리고 충원구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 왕리화는 부모님의 이혼이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왕리화는 집에 도둑질할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엄마의 지갑을 열어본 후 그 안에 400원도 안 되는 돈과 몇 장의 식량표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적은 월급으로 세 식구를 부양하는 것이 이미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나를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왕리화는 가끔씩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나가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서 이 집은 이미 궁핍해졌습니다. 집에 훔칠 돈이 없어지자 왕리화는 이웃집이나 주변의 작은 상점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리화는 파출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최고로 많이 잡히는 날에는 싸움이나 도둑질로 5번 파출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경찰은 대부분 그를 설득하고 교육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도둑질하고 소란스러운 날들 속에서 왕리화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소문날 대로 소문난 왕리화에 대해서 받아주려는 중학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그를 공업학교에 보냈습니다. 사실 왕리화도 공업학교에 가고 싶었고 이유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7월 13일 17세의 왕리화는 다른 사람과 함께 흉기와 가짜 수류탄을 들고
펑타이구에 거주하는 한 저장성 상인의 집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 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강탈한 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28일 펑타이 법원은 왕리화에게 강도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왕리화는 개조를 위해 감옥으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가 그를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리화는 자신이 잡힌 이유가 큰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충분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왕리화는 출소 후 기세등등하게 큰 일을 해내겠다고 암암리에 맹세했습니다. 왕리화의 계획은 은행장을 납치하여 국고를 털려고 했습니다. 교도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왕리화는 은행의 금고가 행장과 보위과장이 공동으로 금고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며 TV를 통해 몇몇 은행의 위치와 은행장의 이름을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9월, 왕리화는 적극적인 개조로 인해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감옥에서 계획된 국고 강도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자신의 엄마를 죽여 걱정거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죽이고 가볍게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는 것이 왕리화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왕리화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엄마가 평생 자신을 위해 애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하얗게 된 머리카락과 점점 늙어가는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냉혈한 왕리화는 이 무서운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03년 초에 왕리화는 집을 떠나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허베이 라이수이 예산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련한 사냥꾼에게서 6만 원을 주고 사냥총을 샀습니다. 총을 소유하는 것은 왕리화의 계획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왕리화가 총기를 찾는 목적은 국고를 털기 위함이고 한 무리의 형제를 끌어모아 베이징을 발칵 뒤집어 놓고 여태껏 원했던 큰 사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왕리화는 먼저 허베이와 동북을 다니면서 엽총을 얻었습니다. 2003년 3월 왕리화는 영화 총찾기의 촬영지인 구이저우로 가서 총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구이저우성 숭타오현에 와서 64 권총 3자루와 총알 3발을 사는데 182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몇몇 형제들을 데리고 고급 호텔에 가서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의 이전 빛나는 업적을 들은 후 모든 사람들이 매우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왕다량이라는 청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아냥거렸고 심지어 그가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400만 원 때문에 9년을 감옥에 갔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 돈만 지르면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리화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왕리화에게 왕다량은 현지의 유명한 재벌 2세이며 수백억 재산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말은 들은 왕리화는 국고를 훔치는 생각을 포기하고 목표를 왕다량으로 변경했습니다. 왕리화가 납치 대상을 왕다량으로 정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왕다량의 집에 돈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왕다량이 허풍과 무시가 너무 싫었습니다. 2003년 9월 1일 왕리화는 복역 중 알게 된 왕칭샤오와 둥리민 및 다른 몇몇 친구들을 불러 핑구의 한 이발소에서 왕다량을 납치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적으면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둘러 왕리화의 카드 번호를 물었고 먼저 6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왕리화는 돈을 받은 후 남은 4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다량을 없앴습니다. 사후에 그는 왕씨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2억을 더 보내주면 시신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상대는 거절했습니다. 6억 원의 거금이 생기자 윈난에서 총을 사는데 1200만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을 헤프게 썼기에 6억 원을 금방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없기에 왕리화는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납치를 계획합니다. 2004년 1월 6일 그는 다시 왕다량의 동생 왕샤오량을 납치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샤오량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결국 납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왕리화는 왕샤오량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냥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스타 장태린이 자주 고급차를 몰고 산리툰의 술집에 가서 소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2004년 2월 2일 차오양의 한 노래방 앞에서 왕리화 일당은 벤츠 스포츠카를 선택하여 운전자 두모 씨를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두모 씨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나왔고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2004년 2월 3일 새벽 왕리화는 2명의 공범을 데리고
베이징 산리툰의 술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왕리화는 목표를 고급차를 운전하는 남성에게 맞추었습니다.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영화 배우 우로프를 납치했습니다. 이때 우로프와 동행한 친구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수사 작업이 순식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설명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범죄 용의자를 왕리화에 특정했고 경찰은 그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에 여러 납치 사건을 저질렀고 오랫동안 주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작전으로 경찰은 단번에 그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왕리화가 범죄 전과가 있고 인질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그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수색했지만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질에게는 납치범의 손에 1분이라도 더 있으면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번 납치범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왕리화입니다. 사건 발생 유법 시간 후 왕리화는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4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경찰은 즉시 대응 조치를 논의했지만 불과 30분 만에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왕리화였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태도와 어조가 유난히 오만했으며 전화 속에서 인질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신고를 접수한 이후 끊임없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고 열몇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날 저녁 7시 40분경 경찰은 왕리화와 그가 평소에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신속하게 목표를 설정한 후 치밀한 체포 계획을 세웠고 준비가 완료된 후 즉시 왕리화를 체포했습니다. 체포의 전체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리화를 체포한 후에야 사람들은 이번 작전이 엄청 위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왕리화의 몸에서 총과 수류탄을 발견했고 체포된 후 무사히 도망치기 위해 왕리화는 자신의 팬티 속에 나무 열쇠를 숨겨두었습니다. 이는 왕리화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경찰의 신문에 직면했을 때 왕리화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현장에 있던 많은 경찰 직원들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놀라운 건 왕리화가 체포된 후 다른 범죄자들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자신이 체포된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경찰에 반문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문관이 투입됐지만 전혀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왕리화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매우 느긋했고 신문관의 질문에 직면했을 때 항상 정상적인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양측의 대화는 친구들 사이의 대화와 농담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에서 왕리화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가 우르워프를 어디에 가두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리화는 자발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경찰은 그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난 뒤 우르워프의 위치를 털어놓았습니다. 신문을 담당하는 직원의 피드백에 따르면 왕리화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량이 있는 느낌은 없었고 법의 처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미리 나무 열쇠를 숨겨뒀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찾아온 이유도 도주를 돕기 위해서였지만 경찰은 미리 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왕리화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경찰은 곧바로 우러프와 관련 인원을 구출했으며 그의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고 심지어 동료조차도 믿지 않으며 서로 돈을 받으면 상대방을 해치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리화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와 누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일 수 있는 사냥감이라고 합니다. 2004년 8월 31일 오전 왕리화 납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전방위적인 보도로 인해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20개 이상의 언론이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현장의 방청석도 만원이었습니다. 개정 전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서 왕리화는 뜻밖에도 미소를 지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왕리화는 전체적으로 매우 편안해 보였고 그의 시선이 방청석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왕리화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눈을 부릅뜨고 카메라와 눈을 마주쳤으며 다른 용의자들의 굳은 표정과 비교하여 그의 행동은 매우 위화적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판사의 신문에 직면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질문에 답할 때 그는 웃고 떠들며 춤추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왕리화 등 3명의 주범에게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는 현장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기간 동안 그의 어머니와 누나는 법원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가족 중 정신병 가족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법원이 왕리화를 위해 사법 정신병 감정을 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왕리화의 고모와 아이는 모두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줄곧 장애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왕리화의 감정이 성립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소심 현장에서 왕리화는 항상 방청석의 누나를 쳐다보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왕리화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전의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살인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판사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했으며 1심 재판에서 한 말은 모두 헛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왕리화가 짊어진 살인사건은 우로프를 납치하기 전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왕리화는 감옥에서 알게 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베이징 핑구에서 한 남성을 납치했습니다. 이후 몸값을 받은 후 왕리화는 공범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에는 처리해라는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공범은 그의 지시에 따라 그 남성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매장했습니다. 왕리화는 항소심에서 처리해라는 글자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다고 계속 강조했지만 완전한 증거 사슬로 인해 거의 생존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납치죄, 불법 총기 매매죄, 불법 총기 및 탄약 소지죄로 왕리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납치죄로 왕칭샤오와 둥리밍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 유범명도 각각 무기징역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오밍장이라는 이름은 허난성 핑딩산에서 한때 누구나 다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하시장이라고 불리며 폭력수단으로 지역 흑사회 세력을 장악했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1975년 9월 4일 자오밍장은 허난성 핑딩산의 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집에서는 6째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에서 자랐는데 이곳은 안정되지도 않았고 이익 충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으며 그 환경이 그의 조숙하고 냉혹하며 강한 생존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지역에서 가난하지 않았고 친척들 중에는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 집안이 꽤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입으며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이런 환경은 그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항심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키우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달리 거친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1990년 자오밍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시 핑딩산은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러웠고 거리 곳곳에 한가롭게 노는 건달들이 많았습니다. 자오밍장은 집안이 부유하고 인맥이 있어 과감하게 행동했고 두려움 없이 이들 무리와 친해져 그 중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 보호비 징수 등 작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거친 성격 덕분에 금세 거리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가족의 인맥과 자원을 이용해 점차 강제 공사 수주, 폭력 추심, 카지노 대출 등 더 어두운 영역으로 손을 뻗으며 핑딩산 동다잉 지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명성도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오밍장은 이윤이 크지만 위험한 건축자재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폭력 수단을 동원해 경쟁자를 위협하고 내쫓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오밍장은 더 이상 평범한 거리 건달이 아니었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흑사회 두목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단은 잔인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권력과 폭력이 결합된 힘으로 그는 곧 핑딩산 지하 세력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1997년 자오밍장은 다른 조직과 영토 분쟁이 있었는데 직접 무리를 이끌고 싸움에 나서 상대 두목을 칼로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명성은 핑딩산 지하 세계에서 더욱 높아졌으며 주변 소규모 조직은 그에게 합류하거나 무력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세력은 점점 커졌고 부하도 늘어나면서 무기 역시 칼과 몽둥이에서 총기로 업그레이드되어 완벽한 조직 폭력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가족 인맥을 통해 지역법 집행관들을 포섭해 후원을 받으며 더 뻔뻔해졌고 각종 이권 사업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건축자재 시장 독점부터 공사수주, 강제공사수주 등 이익이 있는 곳은 어디든 그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1998년에 이르러 자오밍장의 세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거의 핑딩산 지하 질서를 완벽히 장악했고 상인들은 그를 만나면 마치 역병신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했으며
거리 곳곳에는 그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치 생활을 했고 고급 장소에 드나들며 항상 부하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고 폭력과 인맥을 동원해 지역 내 모든 불법 산업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98년 8월 20일 극에 달했으며 동시에 그의 몰락의 씨앗이 뿌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자오밍장은 평메이그룹 실광산 가족주택공사 공사 물량 권리를 놓고 경쟁자 자오웅량과 숭리핑과 격렬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 공사 물량 권리는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암묵적인 공사 계약이었기에 그는 쉽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샤오펑 등 핵심 부하들을 총기, 칼, 철봉을 들고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현장에서 양측은 즉시 무기 충돌을 벌였습니다. 자샤오펑은 자오밍장의 지시를 받아 먼저 총을 쐈고 첫 발은 숭리핑의 오른쪽 다리를 맞춰 분쇄성 골절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두 번째 총알은 왼쪽 다리를 관통시켰습니다. 숭리핑은 두 다리 대동맥이 끊어져 대량 출혈로 인해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나 자오밍장은 배후 인맥을 통해 이 사건을 무마했고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살인에도 처벌받지 않는 경험은 그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핑딩산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수년 후 결국 경찰에 잡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0일 자오밍장은 도발 및 소란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00년 말 구어모와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자오밍장은 식당에서 구어모와 말다툼을 벌였고 하수인들을 불러 구어모를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행했습니다. 이는 자오밍장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의 제재를 체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격형은 그를 뉘우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동료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핑딩산시 제1구치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그는 둥산, 친샹펑 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길을 걷는 자였고 잔인하면서도 서로를 생사로 결속하는 우정을 쌓았습니다. 자오밍장은 감옥 안에서도 출소 후 강호 대업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번 수감 생활을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으로 삼아 언젠가 다시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2002년 1월 22일 자오밍장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동산과 형제가 되어 조직을 결성했고 면회, 모임, 의형제 맺기 등을 통해 사회의 불량배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양홍핑, 궈빙엔 등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과자였으며 절도나 상해로 복역한 자, 노동교화나 수용조사를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여러 사정으로 사회의 변두리에서 떠돌고 있었지만 자오밍장은 이들을 모두 포섭해 조직의 타격대로 삼았습니다. 이 점점 체계화되는 흑사회 조직에서 자오밍장은 우두머리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며 명령을 내리고 주요 사안을 결정했습니다. 동산, 친샹펑 등은 중간 간부로서 명령 전달과 구체적 범죄 지휘를 담당했습니다. 하위 조직원들은 자오밍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법을 어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8월 16일 핑딩산시 리위안 노래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래방 손님 2명인 두리펑과 리쉐핑이 직원과 다투었고 노래방 사장 장좌민근 자오밍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오밍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친샹펑 등과 함께 현장에 급파해 두 사람을 둘러싸 폭행했습니다. 혼란 중에는 누군가가 칼을 휘둘러 두리펑을 경미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사후 노래방 사장과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오밍장 일당은 더욱 뻔뻔해져 핑딩산에서 무소불위의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3년 1월 어느 날 자오밍장은 자모, 장모의 의뢰를 받고 핑딩산시 위둥구에 위치한 탄소공장 도급 관련 협상을 하던 중 자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자오밍장은 보복을 결심해 핵심 조직원들을 시켜 핑딩산시 동옌허루 오티아오루 인근에서 자모우를 경미한 상해 입힐 정도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그의 형수와 왕모우가 핑딩산시 동안루에서 맥주 배달 문제로 다툰 사건으로 인해 자오밍장은 조직원을 동원해 왕모우를 3차례 폭행했습니다. 2003년 6월 자오밍장은 폭리가 매우 큰 도박 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샹청현 쯔윈서 위안에서 도박장을 열어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를 통해 부하들이 도박장에서 고리대금을 놓도록 했습니다. 도박장은 그의 부하들이 엄격히 관리했고 감시, 경비, 채무 독촉 등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자오밍장 본인도 도박장에 직접 나와서 과감하게 돈을 쓰며 거액을 걸었습니다. 이 도박장은 3버 4개월 동안 운영되었고 매일 수백 명이 도박에 몰려들었으며 자오밍장은 하루에 최소 20만 위안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친샹펑, 자샤오펑, 자진징 등 10여 명을 경비 및 감시 임무에 배치해 매일 1인당 100위안씩 월급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조직 규율을 제정해 조직원이 대신 분쟁을 해결할 경우 자오밍장이 현장에 없어도 출동비를 지급하여 최소 1인당 100위안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금전적 유인과 조직 문화 덕분에 자오밍장의 조직은 점점 커졌고 핑딩산의 여러 회색 지대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2003년 7월 15일 밤 자오밍장은 친샹펑, 자진징, 쯔하이위 등 핵심 조직원들과 자오즈난, 궈시엔창 등 30명을 지휘해 왕모를 샹청현 쯔윈서 위안 인근 산비탈로 데려가 칼, 철봉, 펜치 등 도구로 왕모를 폭행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왕모의 머리, 왼손, 왼쪽 무릎 관절 내측의 손상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손상은 둔한 물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해는 경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오밍장과 동산 등 인물이 타인 간 교통사고를 해결하던 중 상대 측 양모와 말다툼을 벌였고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모는 그들의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 말 자오밍장은 도박장 네트워크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현 수입오촌에서 집을 임대해 더 은밀한 신형 도박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도박장에는 매일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도박장에서 수수료를 받는 직원과 고리 대금업을 하는 좌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오밍장이 등장할 때마다 소란이 일었고 주변의 작은 도박장들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도박장 주변에 하수인들을 배치해 경찰 접근 시 즉시 경적을 울려 신속히 철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의 여러 차례 단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자오밍장이 조직한 폭력 행위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는 자오 형님이 보호한다고 대회에 선전하며 많은 사회 무직자들이 그에게 몰려들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핑딩산 지역의 건축, 오락, 운송, 부동산 등 여러 산업에 강제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다잉 지역의 도시 빈민촌 재개발 사업에 끼어들어 개발업자에게 보호비를 강요했고 운송 노선을 강제로 점령해 폭력으로 경쟁자를 몰아냈습니다. 2006년 5월 고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자오밍장은 부하인 마모가 배신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오밍장은 직접 도박장에서 마모를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지하실에 이틀간 가두며 가족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후 자오밍장은 친샹펑, 자샤오펑 등에게 마모를 화바오상창에서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장시간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잔혹한 폭력으로 자오밍장은 부하들을 위협하며 조직 내 절대 권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2006년 10월 자오밍장은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예옌웨이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예옌웨이는 사회에서 일정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오밍장은 그를 포섭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옌웨이는 이를 거절하며 자오밍장을 벼락부자라고 신랄하게 조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오밍장은 크게 분노해 그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자오밍장은 친샹펑, 궈빙엔 등을 시켜 진수이통 조격센터 앞에서 길을 안 가려는 경쟁자 왕모를 폭행했습니다. 왕모는 차에 끌려올라 머리가 5차례 연속으로 맞았고 병원에 이송될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치안 사건 중 하나였으며 왕모는 신고를 거부했지만 거리에는 소문이 돌았고 자오밍장의 이름은 점차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7일 오후 5시경 동사는 류진미아오, 류창라이, 차오옌자오, 자오용준 등을 모아 핑딩산시 원린루에서 양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양모를 폭행한 뒤 강제로 동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자오밍장은 친샹펑, 자사오펑, 자진징, 류진미아오, 동산 등과 함께 동산 집에서 양모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자오밍장이 자사오펑과 자진징에게 지시해 양모의 손톱 사이에 큰 바늘을 찔러 넣게 했다는 점입니다. 10손가락 모두가 연결된 신경이라 양모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모를 2시간 넘게 폭행한 후 그들은 양모를 다시 핑딩산시 위둥구 다잉촌 시라이덩 호텔 등지로 데려가 계속 폭행했습니다. 2007년 2월 16일 음력 설날 첫날 핑딩산 거리에는 여전히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온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설날 피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전고 예엔웨이와 그의 아내, 아이가 핑딩산 시내 한 카페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자오밍장은 위신 쓰기 위해 4명의 부하를 보내 칼을 들고 가게 안으로 난입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예엔웨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어깨를 맞고 카페를 뛰쳐나와 도로까지 나갔을 때 자오밍장의 부하들이 벤을 몰고 쫓아와 몇 명의 검은 옷차림의 사람이 차에서 내려 그를 둘러쌌습니다. 예엔웨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다수에게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왼팔은 거의 절단될 정도로 베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도 잘렸으며 양쪽 다리의 힘줄도 끊어져 피범벅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까지 가해자들은 현장을 급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예엔웨이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살렸지만 이후 그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 평생 혼자 서지 못하고 왼팔도 기능을 잃어 평생 자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오밍장의 부하들이 병실 문 앞까지 따라와 가족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조차 겁에 질려 아무도 감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악랄함은 핑딩산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자오밍장이 명절에도 가차없다는 무자비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폭력과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오밍장은 조직 내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든 나와 대적하면 이런 꼴 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흑사회 조직은 이미 매우 성숙해져 타격조, 대부업조, 카지노 경호대 등으로 나뉘었으며 부하는 100여 명이 넘고 모두 무정이 차량, 무기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오형이라 칭하며 핑딩산의 식당, 공원, 조격탕 등 여러 거점에서 지휘하며 완전한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2007년 내내 자오밍장은 고리대금업, 카지노, 강제공사 수주 등 불법 수단으로 거액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그의 뛰어난 반탐지 능력과 내부의 내통자 덕분에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날 피해 사건은 결국 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사회 여론이 들끓었으며 핑딩산 시와 허난성 공안 당국은 대규모 특별 흑사회 단속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자오밍장의 암흑 제국도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초 자오밍장은 예엔웨이 사건과 다수의 잔혹한 집단 난투 사건으로 상급기관의 강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허난성 공안청장은 직접 명령하여 자오밍장 조직에 대해 타지 경찰 투입과 기한 내 사건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형사총대, 흑사회 특별수사팀이 신속히 결성되어 비밀리에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오밍장은 강력한 반탐지 능력으로 수시로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 분석과 가족 및 내부 제보자 면담을 통해 그가 광둥성 둥관시에 숨어있음을 파악했습니다. 2008년 3월 26일 새벽 2시 수개월간의 전국 추격 끝에 특수팀 경찰이 둥관시 창안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오밍장과 핵심 2명을 단숨에 체포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멤버 19명도 한 달 4차례로 검거되며 조직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흑사회 조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자오밍장을 중심으로 동산, 친샹펑이 중간 관리자, 궈빙엔, 양홍핑 등이 실행 책임자였습니다. 범죄 유형은 무질서 행위, 고해상해, 카지노 운영, 불법 감금, 공갈 등 10가지가 넘었습니다. 2008년 12월 2일 핑딩산 중급인민법원은 자오밍장 조직 사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오밍장은 흑사회 조직 운영, 고의상해, 카지노 운영 등 다중 혐의로 징역 20년과 100만 위안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많은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며 사형을 요구했지만 자오밍장은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009년 1월 2심은 원심을 유지했으며 밖에서는 정의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 24일 자오밍장은 또다시 구금되었습니다. 1998년 송리핑 살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용의자 자사오펑이 체포되면서 자오밍장이 배후 주모자임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차례 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자백은 경찰의 중대 관심을 받으며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재면담, 현장 재조사, 은행 및 통신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자오밍장이 송리핑 사건의 지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오밍장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으며 기존 판결은 새 증거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재심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핑딩산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자오밍장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집행 당일 공식 발표는 자오밍장은 조직적이고 장기간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핑딩산에서 지하시장이라 자칭하며 군림했던 흑사회 두목 자오밍장은 결국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죄악된 삶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4건의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중국 최초의 흑사회 보스, 그리고 전국 유일의 개인 무기고를 보유한 범죄 재벌이기도 했죠. 그는 충칭에서 가장 큰 조직을 이끈 폭력단 수괴로 전성기에는 직속 조직원만 125명, 소유한 자산은 10억 위안을 넘겼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의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충칭살인 생산대장이라 불렀고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공포와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잔혹했던 남자가 사형 판결 직전 극적으로 형을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혼자만의 전략으로 사형을 무기로 만든 사나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바로 궁강모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한낱 시골 청년에서 중국 남서부 최대의 흑사회 조직 수장이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그 결말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009년 6월 3일 새벽 2시 충칭시 아이딩바오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 깊은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두 발의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범인은 사라졌고 현장은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곧 차량 내부에서 고성능 GPS 추적 장치를 발견했고 곧바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타살임을 직감합니다. 총에 맞아 사망한 인물은 리밍아오. 충칭 경찰이 수년간 쫓아온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 즉 충칭 암시장을 장악한 마약왕이었습니다. 그가 평소 타던 차량, 이동 경로, 심지어 동승자까지 정확히 파악된 정황. 이는 단순한 원한 살인도 순간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지능적인 추적과 조율, 그리고 극단의 결단이 낳은 살인극이었죠. 사건이 발생하자 충칭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이 마약 조직 수괴인 만큼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찬장과 푸스페이라는 두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둘 다 조직폭력과 마약 유통에 연루된 전과자였고 놀랍게도 피해자 리밍하오와 과거 마약 거래를 했던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리밍하오에게 6만 위안의 마약을 주문했지만 그는 물건도 주지 않고 돈을 꿀꺽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경찰을 속이기 위한 1차 위장 수법에 불과했습니다. 리밍하오처럼 거대 마약 네트워크를 다루는 인물이 고작 6만 위안 때문에 이름도 듣보잡인 우천장 같은 인물과 거래했을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고 두 사람을 분리신문하며 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며칠 후 결국 그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배후 인물의 이름을 털어놓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판치앙. 판치앙은 충칭 도심 한복판에서 보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과거 강요 및 폭력 전과로 복역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유흥업 종사자지만 실제로는 궁강모의 직속 조직원이자 충칭 암흑가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판치앙의 뒷배는 누구일까요? 그가 감히 마약왕을 쏴 죽일 정도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모든 단서는 결국 궁강모에게 향합니다. 궁강모,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마약, 폭력, 총격 사건의 배후를 넘어서 충칭 전체를 쥐락펴락한 어둠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그가 처음부터 범죄자로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1963년 궁강모는 충칭시 완저우구의 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농민공으로 생계를 잇기 위해 공사판을 전전했고 궁강모는 어릴 적부터 굶주림과 빈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겐 단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눈치가 빠르고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데 능했으며
무슨 일이든 기회를 보면 놓치지 않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에 뛰어든 그는 도시 공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누구보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1990년대 초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붐이 일기 시작하던 시기, 군강모는 남들보다 먼저 그 흐름을 읽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그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오토바이 부품 유통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중간상이었지만 그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각지의 오토바이 공장과 고객을 연결하며 유통 허브를 만들었고, 정보가 폐쇄적이던 당시 믿을 수 있는 부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말솜씨, 협상 능력, 상황 판단은 단순 장사꾼을 넘어 상업 전략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은 군강모는 충칭 최대 오토바이 기업인 은강그룹에 스카우트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영업 담당으로 시작해 단 몇 년 만에 판매 총책임자가 됩니다. 전국을 누비며 유통망을 확대하고 직접 발로 뛰며 연간 10만 대의 오토바이를 팔아치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토바이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판매 기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수완을 인정받은 군강모는 2004년 은강그룹에서 나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는 충칭도심 한복판에 보리 나이트클럽을 열고 수년간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유흥업계에 진출합니다. 표면상으론 단순한 나이트클럽 운영자였지만 사실 이곳은 그가 사적인 왕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곧 깨닫습니다. 유흥업만으로는 내 야망을 채울 수 없다. 마침 그 시기 군강모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인물 천쿤즈를 만나게 됩니다. 천쿤즈는 1988년 중국인민공안대학을 졸업한 경찰 출신으로 한때는 충칭 공안국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경찰직을 박탈당한 뒤 그는 사업가로 전향해 이미 여러 회사를 성공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천쿤즈는 군강모의 추진력과 사업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같이 해보자는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은 곧 파트너가 됩니다. 2005년 중국은행이 진행한 불량채권 처리 프로젝트에서 군강모와 천쿤즈는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정부는 100억 위안 규모의 회수불능 자산을 동방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경매에 붙입니다. 군강모는 무려 4,300만 위안의 총 21억 위안의 부실채권 묶음을 낙찰받고 그 안엔 국영기업 58곳, 민간기업 157곳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채권이 아니라 금광이다. 그러나 문제는 채권 회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은 이미 자산을 빼돌렸고 돈을 회수하려면 법정 싸움, 협박 또는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추심 전문가를 고용했고 3명의 전문 변호사를 투입해 법적 소송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충칭은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봄 충칭 범죄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군강모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한편으론 누구보다 조용히 치밀하게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름이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듭니다. 리밍하오, 충칭 마약 시장을 장악한 거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약 밀매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군강모와 리밍하오는 이전부터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 군강모는 조직원들을 위한 마약을 대부분 리밍하오에게서 공급받았고 처음엔 서로 이득을 나누는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균열이 생겼습니다. 리밍하오는 군강모를 돈밖에 모르는 폭력배 출신 졸부로 여기며 공개적으로 그를 깔보았습니다. 2009년 4월 리밍하오의 결혼식. 충칭의 유력 인사 대부분이 참석한 행사였지만 군강모는 끝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리밍하오는 격분했고 곧바로 부하를 보내 군강모의 나이트클럽에서 고의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퍼붓게 합니다. 그 장면을 판치항이 직접 목격합니다. 판치항은 격분했습니다. 이건 우리 형님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야. 그는 곧장 군강모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형님, 이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군강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리밍하오의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건넵니다. 판치항은 군강모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복인 우천장과 푸스페이를 호출합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건의 폭력 사건에 투입됐던 실행조였습니다. 그들은 리밍하오의 차량에 고급 GPS 추적 장치를 설치했고 며칠간 그의 이동 경로와 습관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3일 새벽 2시 리밍하오가 조용히 연인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 아이딩바오 고급 주택단지 입구, 갑자기 어둠 속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리밍하오가 운전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차량 안에 쓰러집니다.
조수석에 있던 여성이 비명을 지르지만 총격범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장은 공포와 정적, 그리고 전율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총격 사건은 곧바로 충칭 경찰 상층부를 뒤흔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만큼 단순 강도나 치정 사건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고 곧 차량 내부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발견하며 이건 계획된 살인임을 확신합니다. 조사 끝에 우천장과 푸스페이가 체포됩니다. 처음엔 오래된 원한이라며 6만 위안을 갈취당한 복수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곧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압박 수사 끝에 결국 이들은 판치항의 이름을 그리고 군강모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이후 충칭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조직폭력 단속에 돌입합니다. 군강모를 중심으로 한 155명의 조직원이 줄줄이 검거되고 그의 사무실과 차량, 클럽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압수됩니다. 권총 16정, 실탄 5보 57발, 수류탄 2개, 각종 칼, 곤봉, 몽둥이 등 위법 무기 다수, 고급 승용차 20여 대, 고가 부동산 수십 채. 경찰은 그를 살인 생산 대장 혹은 충칭의 그림자 권력자라 명명하며 공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군강모는 체포 직후 베이징 최고의 변호사 리장을 수임하며 법정에서 다시 한번 방역을 준비합니다. 전국을 뒤흔든 충칭 조직폭력 사건, 그 중심에 선 군강모는 체포 직후부터 최고의 법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장은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권력형 피고인을 무죄로 이끌어낸 기적의 변호사였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 재판은 일반적인 사형 판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군강모는 처음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리장은 그를 설득합니다. 이대로 가면 사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싸움을 잘하면 무기징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주왕은 그에게 5가지 전략을 전수합니다. 1. 기존 진술 뒤집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술을 부인하고 전면 번복합니다. 2. 형사 고문 주장.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3. 책임 떠넘기기. 이미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게 주요 살인 및 무기 보관 혐의를 몰아 법적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4. 구속 중 정신적 고통 호소. 장기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감형의 사유로 삼습니다. 5. 조직 범죄 부정. 이는 개인의 사적인 범죄일 뿐 조직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해 무기징역 선고를 유도합니다. 군강모는 그대로 실행했고 공판 과정에서 이전 진술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과 법원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군강모에 대해 살인, 폭력, 마약, 무기 불법 보관, 조직범죄 구성 등 총 12개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리주왕은 군강모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십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인물이며 조직의 모든 범죄를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건 중 일부는 정확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부분이 많았고 경찰의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최종 선고날, 군강모는 여전히 말끔한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마치 지금도 비즈니스 회의에 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갑니다. 피고인 군강모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으며 그 죄질은 극히 무겁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문제와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의 불완전성, 일정 부분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을 피한 남자 군강모, 그는 조용히 웃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군강모는 충칭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복역자로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리 나이트클럽의 왕도 아니었고 수류탄을 수입하던 무기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영리하게 법을 비틀어낸 범죄자였다. 중국 장시성 의황현의 범죄 세계에서 천후이민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알고 누구나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한 자루의 권총과 냉혹한 방식으로 수많은 유혈 사건을 일으켰고 그 시절 가장 악명 높고 잔인한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총으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4년형만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의황뿐 아니라 장시성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천우이민의 시작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시성 푸저우시 의황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농촌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런 제약 없이 자랐고 성격은 사납고 폭력적이었죠. 마을 아이들은 그를 피해 다녔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력을 쓰는 아이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년기에 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같았고 유리 구슬놀이조차 상대 얼굴을 향해 던질 만큼 과격했기에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도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도 채에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고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죠. 이후 그는 과일을 훔치고 자전거를 도둑질했으며 싸움질에도 자주 휘말려 동네 파출소와 경찰서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의 막무가내 행동은 부모에게도 큰 고민거리였고 동생까지 나쁜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는 점점 더 사람이 아니게 된다며 혀를 찼습니다. 1990년대 말 중국 전역에서 오락실 문화가 유행하면서 의황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천우이민은 이런 오락실에 발을 들여 판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조직의 일원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폭력배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불청객을 쫓아내거나 보호비를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몇몇 핵심 동료들과 함께 난폭한 성격과 폭력을 앞세워 빠르게 세를 키우기 시작했고 지역 오락실에서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게 됩니다. 어느 날 경쟁 오락실 사장이 천후이민 일당이 자기 손님을 빼앗는다며 신복들을 몰래 조직해 한밤중에 그들의 거점을 습격하고 기계를 부셔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우이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형제들을 불러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보복에 나섭니다.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공기에는 연기와 피냄새가 진동했고 비명과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우이민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의 동료들 역시 광포하게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상대편 인원은 많았지만 그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핏빛이 튀는 혼전 속에서 천우이민은 몸을 날려 적의 팔을 베었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상대방 중 일부는 쓰러졌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여전히 맹렬히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은 채 이 죽음의 난투극을 피하려 했고 천우이민은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오직 싸움과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이 싸움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고 결국 천후이민과 그의 일당은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의 피와 분노는 그를 오락실의 지배자로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그의 이름을 떨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곧 경찰의 강한 주목을 받았고 천후이민은 수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의 추적을 뿌리쳤지만 결국 시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곳은 벽지가 벗겨지고 바람이 새는 낡은 집으로 곰팡이 냄새와 쓰레기 썩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방에서 라면과 빵으로 연명했으며 밤에만 몰래 외출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고독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처지를 되뇌었고 폭력과 싸움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는 보다 강력한 무기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암시장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돈을 마련해 권총과 탄약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을 모아 자신의 조직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냉혹해야 하고 누군가를 죽일 줄도 알아야 한다. 약한 놈은 버려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조직원들을 독려했고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락실 사업뿐 아니라 나무 운송 사업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의황현은 산림 자원이 풍부해 목재 시장이 컸지만 질서가 없었기에 천우이민은 이 점을 노리고 목재 운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협력자 쉬스롱과 함께 목자의 운송을 하면서 위협과 폭력으로 경쟁자를 몰아냈고 어느새 시장을 거의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 7월 7일 쉬스롱과 천후이민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쉬스롱이 오토바이를 타고 창고를 떠나려 할 때 천후이민이 숨어있던 권총을 꺼내 그의 등 뒤에 겨누고 방 아소에를 당겼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죠. 쉬스롱은 바닥에 쓰러졌고 천후이민은 현장을 급히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푸저우시 전역에 충격을 줬고 경찰은 즉시 수배에 나섰습니다. 천후이민은 미리 계획한 대로 도망쳐 푸젠성의 외딴 마을로 숨어들었고 위장술과 조직의 도움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움직이는 생활을 하며 쥐처럼 은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천우파를 시켜 관료들과 유착을 하고 증인을 협박하며 허위 증언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발적인 총격사고로 사건을 덮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2009년 천우이민은 국가건국 60주년 특별 사면 정책을 이용해 자수했습니다. 언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날은 실수였고 내가 형을 해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 뒤에는 증인 매수와 조작이 있었고 결국 법원은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겨우 4년형이었고 수감 기간도 성실한 태도 덕분에 2년 4개월 만에 조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당일 검은 벤츠가 감옥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동생과 조직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새로 단장한 천우이민은 고급 클럽에서 환영 만찬을 열었고 그는 술잔을 들며 이번엔 더 크게 놀아보자고 동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싸움만으로 버티지 않고 철저한 조직 구축에 나섰습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동생 천우파를 부사령관으로 삼아 3단계 조직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그룹으로 형제 둘이 모든 주요 결정과 자금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간부들로 초기부터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로 도박, 대부업, 운송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말단 조직원들로 각 지역에 배치돼 해무 독촉, 경비, 협박 때로는 특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더 악랄한 점은 그는 미성년자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처 없는 아이들에게 돈과 먹을 것, 소속감을 주며 길들였고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처벌이 가벼워 조직의 이상적인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천우이민은 폭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은 상업과 정치의 삼합회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얻은 자금으로 목재 공장, 운송회사, 대부업체, 건설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자신의 뒤를 감추었습니다. 목자의 업계에서는 저가 출혈 경쟁을 벌여 다른 업체를 몰아내거나 말을 듣지 않는 업체에는 심야 방화, 운송 방해, 가족 위협 등 온갖 수단을 썼습니다. 몇 년 만에 의황현 대부분의 목자의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도박장도 운영하며 도박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폐허가 된 창고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보호비는 필수였고 내지 않으면 가게가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는 뇌물로 관료들의 가족을 해외여행 보내고 취업을 알선해 보호막을 만들었으며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인척과 측근을 마을 위원회와 읍면 조직에 배치했습니다. 신고 편지는 현관에서 차단되고 신고자들은 협박이나 매수에 시달렸으며 지방정부는 대부분 모른 척 했습니다. 의황현 사람들은 천우이민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가 이동할 때는 검은색 SUV 2대가 앞뒤를 에워쌌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외부인이 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길을 피했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반하는 놈은 무조건 깨부순다. 의황은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곳이다. 그는 단순한 폭력배를 넘어 지역의 대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적수가 2013년 춘절 이후 등장했습니다. 바로 류즈강이었습니다. 류즈강은 먼저 모래 채취로 성공해 의황에서 가장 큰 석재 공장을 운영했고 여러 산업에 손을 뻗친 기업가 겸 흑사회 세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이익을 건드리면 가차없이 응징하는 스타일이었죠. 천후이민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의황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그날 밤 그는 10명이 넘는 부하와 개조 차량 4대, 권총 3자루를 들고 류즈강 석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류즈강은 현장에 없었지만 직원들이 폭행당했고 몇몇은 손가락이 잘렸으며 현장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 혼란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이 싸움으로 의황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거리와 골목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류즈강과 천우이민이 진짜 붙었대. 류즈강도 물러서지 않고 즉시 50명이 넘는 핵심 인원을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습니다. 두 세력의 싸움은 더 이상 은밀하지 않았고 도박장 부수기, 화물차 탈취, 운송기사 폭행, 심지어는 심야 칼부림까지 일어났습니다. 의황의 밤은 마치 흑사회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시민들은 일찍 문을 닫고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때 류즈강 편에서는 사망자 3명, 중상자 1명, 그리고 10명 이상의 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천후이민은 대신 부하들을 죄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무사했습니다. 이 싸움으로 류즈강은 큰 타격을 입었고 모래와 석재 사업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 중심을 난창으로 옮겼습니다. 천후이민은 그 틈을 타 모래와 석재 자원을 흡수하며 의황 건축 자재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는 고급 클럽에서 크게 웃으며 승리를 자축했고 지역 건설 회사에 강제로 지분을 넣어 방제 공사 입찰과 건자재 구매, 운송 경로까지 통제하며 완전한 산업 체인 장악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의황 이 땅에서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나. 심지어 어떤 하급 관료 앞에서도 대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겨우 4년형이 최고라는데 나가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과거 총격 사건 이후 조작과 뇌물로 2년 4개월 만에 조기 출소했기에 사회 전반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류주강과의 싸움으로 의황 1인자 자리를 굳힌 그는 완전히 배불러 올랐습니다. 천후이민은 목재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야심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의황현 내 여러 업계에 침투하며 건설, 모래 채취 공장에 강제로 지분을 넣었고 돈이 되는 곳이라면 무조건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2016년 의황방재공사 공개 입찰 때 천후이민이 참여한다는 소문이 돌자 경쟁사들은 대부분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정면 충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호비를 매개로 기업을 장악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그 돈으로 뇌물을 퍼부으며 관료들과의 관계를 다졌습니다. 흑사회 조직, 상인, 관료가 긴밀히 결탁한 이익 체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조직의 체계도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는 동생 천우파와 함께 핵심에 있었고 하부에 집행조를 두었으며 그 아래엔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막내들을 두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리범으로 모집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터지면 이들이 대신 책임을 져 법적 처벌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세력 기반을 굳히기 위해 그는 지방 권력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친인척과 측근들이 마을위원회와 의분면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했고 그를 고발하는 신고 편지는 출발점부터 차단되어 경찰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신고자들은 협박을 받거나 매수됐고 지방정부는 대체로 눈 감아 주었습니다. 천후이민이란 이름은 의황 주민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전국적으로 흑사회 및 악성 범죄 척결 특별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시성 공안청은 의황 지역에서 수많은 고발이 접수된 사실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100여 건이 넘는 실명 고발장이 접수됐고 거의 모든 고발 내용이 천후이민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수사팀이 비밀리에 구성되어 정교한 체포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 7월 14일 심야 300명의 경찰력이 여러 경로로 의황에 동시 출동해 천후이민과 그의 동생 천우파를 비롯한 조직원 104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총기, 탄약, 관리 대상 칼과 범죄 관련 장부가 압수됐습니다. 이로써 수년간 무소불위하던 흑사회 세력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검찰은 천후이민이 고의 살인, 흑사회 조직 운영, 도박장 개설, 강제 거래, 강간, 불법 총기 소지 등 총 20가지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법원은 천후이민에게 사형과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동생 천우파는 징역 22년, 기타 핵심 조직원들은 13년에서 20년 사이의 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천후이민과 결탁한 다수 관료들도 조사를 받고 일부는 해임되거나 사법 처리되어 의황에 들이운 어둠의 통치는 공식적으로 종식됐습니다. 평범한 무법자에서 지역을 지배하는 흑사회 두목으로 성장한 천후이민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가 남긴 이름은 한때 의황을 떨게 했지만 정의의 힘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충칭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사치스러운 나이트클럽 사장이며 사나 오락실은 원창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그는 독특한 상업적 안목으로 자수성가하여 충칭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백국 나이트클럽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은 전부 특수부대, 복싱 선수 등 능력자들만 데리고 있습니다. 고급 룸에서 접대수단으로 현지 법 집행기관은 거의 모두 그에게 상납받았고 나이트클럽이 갑작스럽게 공격당하더라도 공안국 부국장은 다음날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경영관리 방식은 한때 충칭에서 가장 학식이 풍부한 조직폭력배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지식인에서 흑사회 두목으로 거듭났고 결국 어떻게 충칭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최고급인 황색 터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의 이름은 웨닝이고 1968년 충칭에서 태어났습니다. 웨닝의 가정 배경은 매우 우수하고 그 자신도 매우 똑똑합니다. 학업 성적은 매년 1등을 할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이미 아코디언과 피아노에 능숙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가서 경제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 줄곧 국내의 한 일본 독자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또래와 비교할 때 웨닝의 출발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그는 시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야망이 매우 큽니다. 90년대 초는 개혁 개방식이었고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웨닝은 일본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그는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상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높은 인지도로 인한 상업적 혜택을 바탕으로 첫 직장에서 외식 분야에 뛰어들어 충칭 해방비 근처에 보안당 약선이라는 식당을 열었고 이를 통해 첫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웨닝의 야망은 매우 거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유로운 삶에 만족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폭리를 본 후 그 분야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1998년 웨닝은 큰 돈을 들여 한 번에 양쯔강 4성급 호텔에 여러 유흥업소를 임대했습니다. 그 중에는 양쯔강 열랑디스코, 위엔 나이트클럽 및 인근 미용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하는 그는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외식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여러 나이트클럽은 많은 미녀들을 성매매에 끌어들였고 규칙을 잘 활용하여 경찰에 적발되지 않으면 수익률은 식당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높은 이윤의 유혹 속에서 웨닝은 많은 여성들을 높은 연봉으로 고용하여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2000년경 충칭의 대량 판매형 KTV와 술집이 널리 퍼지면서 가격이 점점 더 싸졌고 여성 도우미가 있어도 돈을 벌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웨닝은 한 해 동안 주변 미용실과 아가씨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일부 미용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회색 산업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수단을 통해 웨닝은 신속하게 자신의 산업 이익을 최대화했습니다. 2001년 웨닝은 첫 번째 5성급 호텔인 충칭 메리어트 호텔에 정식으로 입주하여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백궁 나이트클럽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한 식당 주인에서 충칭의 조직폭력배 두목 중 한 명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궁 나이트클럽은 겉으로는 합법 유흥시설이지만 뒤로는 음란, 도박과 마약이 주요 사업인 불법시설입니다. 심각한 저가 나이트클럽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유흥업소를 일본식 회사화 관리에 도입하고 충칭의 최고급 나이트클럽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백궁 나이트클럽은 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가형 여성이 홍보와 고객 유치를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매우 독특하고 앞서가는 DJ부로 쉽게 말해 고급 룸프린세스입니다. 이방 여성들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고학력과 감성 지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의 서비스 범위는 손님과 춤, 술 마시는 것 외에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입사 지원을 위해 온 모든 여성들은 먼저 웨닝의 지도를 받아 남성 손님을 최대한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독특한 선행 모델 덕분에 많은 사회 유명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부유한 소유주들이 저가 나이트클럽을 포기하고 백궁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충칭 전 공안국 부국장 펑창젠과 충칭시 공안국 상무부 국장 원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관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항상 방을 마련해 2명의 최고급 여성을 보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뇌물로 인해 원창은 점차 웨닝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원창의 보호 덕분에 백궁 나이트클럽의 사업이 매우 번창하여 한때 충칭에서 가장 안전한 오락장소로 불렸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큰 규모의 음란물 단속을 벌이든지 간에 백궁 나이트클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 두 고위 관리의 보호가 있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 모르는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2005년 춘절 어느 날 밤, 당시 충칭 공안국 총대 1팀이었던 천타오가 백궁 나이트클럽을 급습하여 몇몇 핵심 인력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원창은 천타오를 데리고 나이트클럽에 와서 공개적으로 천타오의 철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당시 함께 동행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를 규칙도 모르고 철도 없다고 욕했습니다. 누가 조사하라고 했느냐. 한바탕 꾸짖은 후 나이트클럽 사장은 자신의 친구이니 앞으로 잘 돌봐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공개 훈계는 현장에 있던 모든 법 집행관을 겁주었고 그 이후로 원창이 낙마하기 전까지 아무도 백궁 나이트클럽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웨닝과 천타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중요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위층이든 일선 집행관이든 모두 웨닝의 상납을 받고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안전 보장을 받은 후 웨닝은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점차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고 대학생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충칭대학교의 왕첸이라는 소녀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당시 왕첸은 아직 세상 물정에 밝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높은 연봉의 유혹에 넘어가
백궁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 나이트클럽에 들어서자마자 마담인 왕핑이 강제로 붙잡아 협박으로 인해 웨닝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 나이트클럽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액 연봉 유혹을 통해 백궁 나이트클럽의 직원들이 급속히 확장되기 시작했고 전성기에는 시중드는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매달 주류 순이익만 4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 여성들이 순순히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 마담은 그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세뇌를 실시하며 반드시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님이든 웨닝 본인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특별한 해결을 사용하여 모든 소녀들 앞에서 구타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점차 아무도 감히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백궁 나이트클럽이 신흥 유흥시설에서 급속히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가는 룸프린세스 운영 방식 외에도 2인자이자 망명자였던 장융의 공로도 큽니다. 장융은 원래 충칭시의 길거리 양아치였지만 웨닝의 지원을 통해 조직의 2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궁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장융은 웨닝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그의 주변을 맴돕니다. 한 번은 장융기 술자리에서 우연히 친구로부터 또 다른 조직폭력배 두목인 천밍량이 웨닝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융은 두말 없이 바로 엽총을 들고 천밍량의 집으로 달려가 상대방을 총살할 준비를 했고 결국 천밍량은 창문을 넘어 도망쳐 다행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장융은 빠르게 충칭에서 명성을 얻었고 그의 미친 행동은 충칭 흑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7년 장융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소비하던 중 룸 교체 문제로 인해 매니저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장융의 배후를 알기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원래 경찰이 개입하면 장융이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중 한 명의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원래 공공연히 경찰을 공격하는 것은 중범죄였지만 웨닝은 즉시 원창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경찰 공격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은 충칭에서 계속 확산되었고 누구든지 웨닝의 사람이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큰 폭력 조직이 되었고 백궁 나이트클럽은 충칭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백궁 나이트클럽이 설립된 날부터 9년 만에 그는 이를 통해 200억 원을 미친 듯이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양쯔강 열랑 디스코, 백금업소, 졸리 사우나 클럽 등 여러 불법 장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웨닝은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지만 2009년에 이르러 충칭의 전무후무한 조직폭력 소탕폭풍이 점차 시작되고 그의 배후 인맥이 잇따라 조사되면서 가장 학식이 풍부한 흑사회 두목이라고 불리는 웨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전담반 200명의 경찰력이 그가 소속된 백궁 나이트클럽을 급습하여 240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백궁이 조사받기 전날 밤 미리 소식을 들은 웨닝은 그의 벤츠 차량을 몰고 충칭을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광시, 윈난, 광둥 등지를 차례로 전전하다가 결국 홍콩으로 가는 방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외부에서 웨닝기 홍콩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반대로 차를 부두로 달려가 배를 타고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입국 심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고 현지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하여 충칭 공안국에 인계했습니다. 2010년 2월 11일 웨닝을 비롯한 31명의 조직폭력배들이 법정에 수감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웨닝은 조직폭력배 성격 지도죄, 매춘 조직죄, 마약 복용 허용죄 등 7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0명은 각각 20년에서 1년의 형기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한때 충칭에서 가장 박식한 흑사회 두목이라고 불렸던 웨닝이 막을 내렸습니다. 20세기 80년대 말 황홍파, 황홍진, 황홍밍, 황홍번은 아버지 황잉상이 창장현 건설위원회 조장 공직 신분을 바탕으로 무지막지한 태도를 보이며 패권을 다투었고 황씨 가문은 창장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1990년 황홍밍은 다른 사람들을 규합하여 고의적인 상해 행위를 저질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아버지의 활약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의 고급술을 마시고 고급차가 주차장에 가득 주차되어 있고 엄청난 유물과 총기, 명칼, 명품 시계, 수백 개의 부동산, 대량의 은행 카드와 통장이 있습니다. 재산 가치 총액은 4천억을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난 조직폭력배의 두목 황홍파의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2019년 1월 6일 하이난 경찰은 1200여 명의 경찰력과 3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하이난에서 가장 큰 폭력 범죄 조직을 소탕 및 두목 황홍파를 체포했습니다. 황홍파 등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는 하이난성 전체에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크지도 않은 창장현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30여 년 동안 횡포를 부렸고 황홍파는 현지인들에게 토왕제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미친 인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홍파는 1972년 10월 3일 출생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입에서 황홍파는 마을을 휩쓸고 다니는 강력한 인물로 그의 행동은 마치 지방 통치자 같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장강시 건설위원회 조장이었습니다. 관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지만 특히 작은 현성에서는 그 역시 권력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관리인 아버지가 몇 명의 형제들을 지지해 주었기에 어릴 때부터 이 집 자식들은 기본이 뭔지를 모르고 자랍니다. 80년대 말까지 황씨 형제들의 악명은 이미 전 하이난에 널리 퍼졌습니다. 1990년 황홍파의 넷째 형인 황홍밍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평정에 나섰다가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중상자로 때렸습니다. 살인은 사형인데 아버지가 여기저기 돈 질르면서 다닌 결과 처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황씨 형제들은 더욱 오만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그들의 악명을 언급하면 전 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991년 황씨 형제는 양쯔강에서 도박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박장을 운영하는 곳은 여러 군데였고 세력도 커서 황씨네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95년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자신의 카지노 사업이 경쟁자들에게 밀려 점점 더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제지하지 않는다면 창장 지역에서는 자신의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상의 끝에 상대 조직을 해치우자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황홍파는 부하들을 조직하여 전쟁을 벌인 결과 상대 조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황씨 형제는 동일한 폭력수단으로 다른 몇몇 지하 도박장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이때부터 황씨 형제는 창장 전역의 지하 도박장을 독점했습니다. 그 후 황씨 형제의 지하 도박장이 창장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수수료만 해도 매년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동시에 그들은 고리 대금업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보통 황홍파입니다. 가정 배경이 좋은 데다 불법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자 대대적으로 폭력배 조직 인원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에게 의지하기만 해도 기꺼이 돈을 쓰고 높은 급여와 높은 대우를 받으며 사회보험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핵심 멤버들에게는 더욱 호탕했는데 1억 원 이상의 차를 선물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인데 즉 그를 따르기만 하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홍파를 바라보면서 연쇄 반응을 가져와 몇 년도 안 돼서 이 지역의 날라리들이 모두 그의 밑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고 그 세력도 점점 커져 사람들은 훙파빵이라고 불렸습니다. 빵은 중국에서 하나의 큰 폭력 조직을 상대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훙파빵이 점점 커지면서 타 조직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폭력 조직 중 독과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황씨 형제는 카지노와 고리대금업 같은 작은 돈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고 사업은 점차 거실, 무도장, 호텔, 광물, 시멘트 운송 등 업종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는 모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수단의 악랄함과 방법의 잔인함은 정말 끔찍하며 이미 인간성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창장에서 수산물 사업을 하던 리단화는 황홍파에 의해 집안이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80년대 초부터 수산물 사업을 시작했고 경영수단이 좋아서 불과 몇 년 만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창장에서 민물고기 도매를 하던 한 사장이 그들을 찾아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부부는 한번 조사한 후 수익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직접 인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영도 잘하고 처신면에서도 매우 좋기에 사업도 점점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까지 그들의 한 달 수입은 이미 160만 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집값이 40만 원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수입은 절대적으로 고소득이었습니다. 일의 전환점은 200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해 9월 1일 저녁 몇몇 남자들이 갑자기 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리더인 원아이는 다짜고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물고기 사업을 그들에게 맡기라고 했고 특히 자신이 황홍파의 동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창장에서는 황홍파가 유명한 흑사회 두목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흑사회라도 직접 찾아가서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게다가 그들 부부는 10여 년 동안 수산물 쪽에서만 일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이 가정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걸까요? 때문에 부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아이는 이를 보고 직접 그의 아들을 언급하며 사업을 넘기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정부와 공안국이 있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조폭이어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자신을 겁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원아이는 2번이나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협박하였지만 아무리 겁을 줘도 부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법보다 더 컸을까요? 하지만 부부는 너무 쉽게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저녁 하루 종일 바빴던 부부가 밖에서 차를 마시던 중 남편의 호출기에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쳤습니다. 부부는 아들이 단지 부딪혔다고 생각했지만 6번 찔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본 후 엄청 놀랐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민물고기 장사를 그만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알고 보니 리단화 부부가 시장을 양보하는 것에 계속 동의하지 않자 황홍파는 원아이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9월 26일 오후에 학교가 끝난 후 17세의 아들은 교문을 나섰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그의 동생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그 남자는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도착한 후 아들은 동생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2사람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원아이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들을 보면서 집안의 영업을 내놓으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솔직히 이들과 부모님 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도 모른 상황입니다. 세 사람의 기세에 눌린 아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아닌 이들은 바로 비수를 꺼내서 연속으로 찌른 뒤 도망을 칩니다. 아들은 온몸에서 피가 흘러 고통을 참으면서 집 쪽으로 달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 매점 옆에서 쓰러진 아들을 발견한 행인들과 매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여 아들을 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악화되면서 피를 토했고 이후 긴급히 하이커우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결국 하이커우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17살 된 아이가 이렇게 깡패의 손에 생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그들은 황홍파 일당이 다른 2 아들에게 손을 쓸까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수산물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아이는 황홍파의 보호 아래 사람을 죽였지만 아무런 처벌도 없었고 계속 황홍파의 밑에서 일하다가 2019년 1월에야 황홍파의 조직이 멸망하고 나서야 잡혔습니다. 즉 리단화의 큰아들이 사망한 지 19년이 지나서입니다. 황홍파의 부하팀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구성원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상대 가족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린 씨라는 젊은이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이 충돌 지역의 중심부였고 황홍파의 부하들은 그를 공격 대상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린 씨는 변명도 하기 전에 달려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칼을 맞았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린 씨의 부모님은 사후에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황홍파의 부하들은 그들에게 돈 한 포대를 던지면서 집안에 살아있는 딸의 목숨을 위협하며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줍니다. 린 씨 가족은 격분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창장현 주민들은 생명의 참혹함을 목격함으로써 황홍파와 싸우는데 내재된 막대한 위험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현실은 지역 주민들이 그와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지를 명확히 깨닫게 했습니다. 황홍파의 잔혹한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저항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황홍파는 매우 잔혹한 폭력 방식을 통해 창장현 전역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오직 그에게 굴복하는 것만이 실현 가능한 출로입니다. 이러한 고압적인 수단은 그의 통제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형 중에 강제로 수용된 현실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 시위를 통해 그는 지역에서 도전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위치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타협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구축된 사회 질서는 결국 창장현에서 특정한 권력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그는 조사를 거쳐 시선을 기초파출소 소장 왕중둥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업무 능력과 복종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그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왕중둥을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황홍파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왕중둥은 그의 지시를 아낌없이 이행했습니다. 그는 황홍파가 운영하는 카지노, KTV 등 불법 장소가 계속 운영되는 것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황홍파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황홍파 조직폭력단은 창장현에서 거의 30년 동안 자리를 잡아왔고 그들의 범죄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황홍파는 조직적으로 고의살인, 고의상해, 집단폭행, 소란행위, 불법 구금, 불법 총기 소지, 도박장 개설, 불법 채굴, 강제거래, 공갈협박, 고리대금업, 국가간부 포섭 등 불법 범죄 활동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당당히 법황제를 설립했습니다. 2001년부터 황홍파는 점차 자신의 폭력 조직에 합법적인 외피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38개의 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고 관련 산업에는 광물, 부동산, 전당포, 엔터테인먼트, 외식 등이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회사지만 실제로 암암리에 하는 모든 일은 여전히 조직폭력배의 짓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 열심히 싸워서 많은 원한을 샀고 자리에 오른 후에는 노출된 장소에 감히 못 갑니다. 밖에 다닐 때도 사면에 동생들이 애워싸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이유는 암살당할까봐 걱정되어서입니다. 몸에는 항상 총을 소지했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운영하는 찻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부하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거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황홍파가 창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포를 부려왔는데 설마 지역정부 경찰이 전혀 몰랐을까요? 작은 현이고 이렇게 큰 폭력 조직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홍파 조직은 차례로 30억 원 이상을 들여 창장현 인민대표대회 주임, 부위원장, 검찰장, 공안국 국장, 공안국 정치위원, 부국장, 형사대 대대장 등을 차례로 매수하여 자신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홍파가 수사 및 단속을 회피하도록 도와주어 이 조직이 약 30년 동안 불법 범죄 활동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2018년 초 국가는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도자들과 사회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을 시작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해 매우 중시하며 조직폭력배 소탕 인민전쟁이라고 부르고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황홍파 조직의 좋은 시절은 곧 끝났습니다. 중앙 및 하이난성의 관련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황홍파 조직의 대량의 범죄 정보를 발견하고 이 정보를 하이난성 공안청에 신속히 피드백했습니다. 2018년 10월 하이난성 공안청은 피드백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여 정예 경찰력을 차출하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충하이시 공안국의 타지역 관할을 지정하여 황홍파와 황홍밍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폭력 조직에 대해 비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1월 6일 저녁 하이난성 공안청은 전성에서 1200여 명의 경찰력과 300여 대의 경찰차를 차출하여 황홍파 조직폭력단에 대한 집중 통일된 검거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황홍파와 그의 가족, 핵심 구성원 등 170여 명을 체포하였고 현장에서 60억 이상의 현금을 압수하였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53대의 차량과 167채의 부동산도 압수되었으며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황홍파의 명의로 된 자산가치 총액은 4천억 이상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경찰에 의해 하이난성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연루 범위가 가장 넓고 체포 인원이 가장 많으며 주목도가 가장 높은 폭력 조직이며 범죄 사건의 영향은 매우 악랄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황홍파는 조직지도 조직죄, 고의상해죄 등 16가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피고인 황홍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하이난 고등법원은 철저한 조사 끝에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7월 30일 황홍파는 48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